이거 들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이거나 들고 나가라.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환갑을 맞은 순자 앞에 남편 철수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치매에 걸렸다던 시어머니 정례가 방에서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와 순자 발치에 거칠게 내던졌죠. 30년을 헌신한 집에서 쫓겨난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했던 보따리를 떨리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와 봉투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순자는 손이 멈췄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고 두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순자는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보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줄은 말이죠.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정례는 중견기업 외동딸로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평범한 학생처럼 자유롭게 공부하길 바라셨고 정례 역시 부잣집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살고 싶었죠.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남자 학생이 정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정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정례는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밤 남자는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례는 충격에 휩싸인 채 홀로 아이를 품게 되었고 혼외 임신이라는 스캔들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돼.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정례는 임신 사실을 숨기다 출산이 임박할 때쯤 아무도 모르게 귀국하여 몰래 지방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신분을 속인 채 미혼모로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정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정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고 그날 밤 혼자 숙소에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려 했지만 죄책감과 우울증이 정례를 짓눌렀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교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정례는 학업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했고 부모님은 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정례는 집안 회사 일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중매로 재벌가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시댁 어른들의 손주 재촉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정례는 과거의 일로 벌을 받고 있다는 자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남편은 고민 끝에 극비 입양을 제안했고 정례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린 딸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는 다른 아이를 입양하다니. 두 사람은 의사를 통해 남자 신생아를 소개받았고 출생과 입양 과정을 완전히 세탁했습니다. 아이는 철수로 이름 지어져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입양 사실은 오직 정례와 남편 둘만 알고 있었고
친정 부모와 시댁 식구들은 물론 측근 비서들조차 진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입양의 비밀은 정내 혼자만의 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을 마주할 때마다 정내는 자신이 버린 딸과 입양한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 밤 정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지은 죄가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정내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순자는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항상 도서관에 앉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나는 혼자야. 내가 공부해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순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야간 근무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간호학과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생활이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동기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 때 순자는 구석자리에서 졸음을 참아가며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결국 순자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고 정례가 운영하는 재단 산하 종합병원에 정규 간호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병동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순자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동료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정례가 진료실 앞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 환자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정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순자의 목소리와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본 순간 정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은 느낌이 가슴 한편에서 밀려왔고 순자의 눈매와 얼굴 윤곽이 자꾸만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검진을 마친 뒤에도 정례는 순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타고 돌아가는 대신 정례는 병원 이사장실에 들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본 간호사 있잖아요. 키가 작고 머리를 묶은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봐 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수첩에 메모했고 며칠 뒤 간단한 인사 기록을 정례에게 보고했습니다. 서류에는 순자가 지방 고아원 출신이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간호사가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아원 출신,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설마 오래전 병원 침대 위에 남겨둔 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고 정례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정례는 정기검진과 재단회의를 핑계로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순자가 근무하는 병동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바쁘시죠? 커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어요. 우리 병원 직원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환자분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순자는 재단 이사장이 자신에게 유난히 다정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늘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과거와 달리 존중받는 느낌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례는 순자의 성격과 일하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환자에게 늘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과 과거 서류들을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을 펼치자 젊은 시절 유학 생활과 그 남자와의 추억, 그리고 아이를 낳았던 날의 기록이 빛바랜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래는 딸을 낳았던 날짜와 순자의 나이를 조용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정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떨리는 손으로 정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신뢰하는 개인 의사에게 조용히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져선 안 돼요. 며칠 뒤 정래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게실 쓰레기통에서 순자가 사용한 일회용 칫솔을 몰래 챙겼습니다. 제발 내 착각이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검사기관에 샘플을 보낸 뒤 정래는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 봉투가 도착한 날 정래는 서재에 혼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정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정래는 그대로 의자에 무너져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래는 며칠 동안 DNA 검사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둔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한숨을 쉬며 뒤척였고 식사 자리에서도 멍하니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곤 했습니다.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래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버린 딸이 내 눈앞에 있었어. 3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정래를 짓눌렀습니다. 재벌가의 혼전 임신과 비밀 출산, 고아원에 맡긴 딸이 다시 집안으로 들어온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재단과 가문이 받을 충격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묻어두자. 대신 순자의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지겠어. 정래는 순자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 두고 싶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며느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인 철수는 30대가 되도록 결혼을 미루며 해외 사업과 골프 모임을 핑계로 가벼운 만남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이제 정말 결혼 생각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제가 바빠서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내가 바쁜 건 나도 아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철수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정래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래는 재단 자선 행사와 병원 봉사 활동 일정을 직접 챙기며 순자와 철수가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가을에 열린 재단 창립 기념 행사에서 정래는 순자를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행사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병원을 대표해서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순자 씨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잖아요. 행사장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순자는 처음 보는 화려한 분위기에 긴장한 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정래는 일부러 철수를 순자 쪽으로 이끌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철수야, 이쪽은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순자 씨야.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야. 안녕하세요. 한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순자는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주눅이 들었지만
철수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래는 한 발 물러서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수가 순자를 괜찮게 보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 이후로 정래는 병원 봉사활동과 지역복지관 방문 일정을 잡으며 철수와 순자가 함께할 기회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이 점차 편안하게 대화하기 시작했고 철수는 순자의 따뜻한 성품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정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순자 씨요. 괜찮은 분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도 기쁘구나. 제가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도 될까요? 정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좋으면 엄마야 당연히 환영하지. 철수는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교제를 제안했고 순자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고아 출신이 재벌가 아들과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교제 기간 동안 정래는 두 사람을 자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보내주며 순자가 재벌가의 시집가도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의 노력만 인정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아원 출신인데 괜찮으세요? 순자 씨,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보기엔 순자 씨가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눈물을 흘렸고 신분 차이에 대한 불안보다 함께할 삶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순자는 재단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유일한 후계자의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정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날 밤 정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전 썼다가 미완성으로 남겨둔 편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고 시작하는 첫 줄을 읽으며 정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로만 살아가야 할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정래는 편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엄마는 비겁한 사람이야. 결혼 후 몇 년 동안 순자는 새벽마다 집안 살림을 챙기고 낮에는 재단 봉사 활동과 병원 업무를 도우며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정래는 순자에게 재단 운영회의 일부를 참관하게 하며 서류 정리와 보고서 검토를 맡겼고 순자는 점차 실무를 익혀갔습니다. 초기에는 철수도 회의에 참석해 실무진 의견을 듣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경영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모범적인 2세 경영인으로 소개되었고 재계에서는 한서그룹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대형 개발 사업과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빠른 성과와 화려한 숫자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래가 반대하던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밀어붙이기 위해 측근 박 재무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특정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로비 자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순자는 회계보고서에서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지출 항목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항목들은 뭐예요? 금액이 너무 큰데. 사업상 필요한 접대야.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묻지 마.
철수는 자료 접근을 점점 제한했고 순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정례는 보고서 숫자와 회계팀의 눈빛만으로도 이상 기류를 감지했고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외부 회계사 윤 변호사를 통해 비밀리에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회사를 망칠 작정인가? 그 무렵 철수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SNS에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있는 사진이 은근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감싸며 집안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새벽마다 홀로 거실에서 남편의 문자 내역을 확인하며 불안과 자괴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순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일 때문이라니까. 집에서 쉴 때도 이런 소리 듣게 하지 마. 저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건강도 챙기셔야죠. 고아 출신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챙겨. 철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례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입양한 아들이 내 친딸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다음 날부터 정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회의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임원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식사 중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박 이사님을 김 이사라고 부르셨는데. 그랬나? 미안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철수와 임원들은 이사장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수군거렸고 철수도 정례가 정신 이상 정세를 보이자 벌써부터 정례의 보유 주식 등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정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로서 지위보다는 재산을 빼앗기 위한 탐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철수는 망나니가 되어가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병원 검진을 권했습니다. 정례는 순순히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로부터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놈은 방심하겠지. 내가 치매에 걸렸으니 뭘 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할 거야. 회의에서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지만 밤에 순자와 단둘이 있을 때 정례는 또렷한 정신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철수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엄마가 다 알고 있단다. 어머님, 지금은 정신이 맑으시네요? 훗날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연기하는 거야. 약해 보여야 진짜가 보이거든. 너도 아무 내색하지 마. 순자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정례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례는 윤 변호사를 통해 철수의 비자금 계좌, 허위 용역 계약서, 정치인 로비 내역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와 해외 계좌 명세서까지 확보했고 모든 자료를 낡은 보따리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언젠가 저 아이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순자를 지켜줄 거야. 어느 날 밤 정례는 새로운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며 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과 증거 자료는 제가 사망한 후에 공개하세요. 그 전에는 절대 누설되어선 안 됩니다. 물론 변호사님도 그때까지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들 내외에게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회사와 며느리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 아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간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야 해요. 정례는 보따리를 서랍 가장 안쪽에 숨겨두고
언젠가 이것이 집안의 힘의 축을 완전히 뒤집을 마지막 열쇠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늦게 귀가해서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례는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에 걸리셨으니 이제 회사 경영권도 재산도 모두 다 내 손에 넘어올 거야. 하지만 철수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정례는 눈빛을 또렷하게 바꾸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라, 철수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시간이 흘러 순자의 6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례는 몸이 쇠약해지면서도 작은 가족 파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행사 준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몇 달간 만나온 젊은 여자와 고급 식당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회사명의 카드로 선물값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철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객실 키카드와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환갑 당일 오후 집에는 축하 꽃바구니와 음식이 차려졌지만 철수는 순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여기 도장 찍어. 뭐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부부는 진작에 끝났잖아.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빨리 나가라고 하셨죠? 내연녀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며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생일날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오다니.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이 집은 내 명의거든.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집 안주인이 될 거야. 철수의 말에 내연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줌마는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원래부터 안 어울렸어요. 내연녀의 말에 순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생일날 이런 모욕을. 그 순간 시어머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례가 낡은 보자기에 싼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고 치매 환자답지 않게 또렷한 눈빛으로 거실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집에 들어왔어. 이 도둑년아. 정례는 현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내연녀에게 던졌습니다. 내연녀는 황급히 피했고 정례는 소쿠리까지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가정 있는 남자 꼬시는 나쁜 년. 당장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괜찮아.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철수가 어머니를 막아섰고 내연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치매라고요? 그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한데 집에 둘 수 없잖아요. 내연녀의 말에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 말아해요? 전 곧 이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요.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때 정례가 갑자기 순자 쪽으로 돌아서며 낡은 보따리를 순자 발치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이거나 들고 이 집을 나가라. 더 이상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정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지만 정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면서 적어 버리고 가. 쓰레기야, 쓰레기.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고아 출신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며 30년이나 밥 축냈잖아. 이제 그만 나가. 정내의 말에 철수와 내연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치매가 도졌나 봐. 금방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내 편을 들어주네. 순자는 정내의 연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모은 게 고작 이것뿐이야. 짐을 다 싸고 나오려는데 정내가 다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정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내는 순자의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캐리어와 보따리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내연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나갔네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여보.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고 3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나한테 갈 곳이 어디 있나? 한참을 걷다가 순자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무거운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냥 버릴까? 하지만 보따리가 이상하게 무거웠고 순자는 낡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와 통장, 편지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내 이름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단 계좌의 적금 통장이었고 예금주는 김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고? 세 번째 봉투를 열자 철수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자료, 정치인 로비 증거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봉투에는 유원장 사본과 정내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너를 쫓아낸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보낸 거란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순자는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보따리 속 서류를 밤새 정리한 뒤 다음 날 아침 정내의 이름이 적힌 공증 서류에 함께 등장하는 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내의 오랜 법률 대리인은 순자가 찾아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따리를 들고 오실 거라고요. 변호사님, 어머님이 정말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오셨어요. 윤 변호사는 정내가 아들의 비자금과 횡령 정황을 설명하며 증거 확보를 부탁했고 회계자료 사본과 계좌 추적을 함께 준비해 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고발장과 자료 목록을 정리했고 정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원장 공개와 수사 개시 시점을 최대한 겹치게 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장님은 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면 유원장 내용을 보류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순자 씨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소원이셨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정내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재단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철수와 내연녀는 장례 절차와 상속 문제만을 두고 복도에서 수군거렸고 정작 병실에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입원 당시 정례의 지갑 속에서 순자의 명함이 발견되어 간호사가 연락을 취했고 순자는 며칠 만에 다시 재단병원 복도를 걸어 정례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례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자 정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자예요. 순자야. 왔구나. 정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보따리, 다 봤지? 네, 어머니. 다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구나. 정례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이미 보따리 속 DNA 검사 결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 지킬게요. 약속드릴게요. 고마워. 내 딸, 사랑한다. 정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깊은 잠에 빠졌고 순자는 병상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는 병실 밖에서 순자가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혼했으면 남인데. 어머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있으면 안 돼요? 됐어.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철수의 냉정한 말에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정례를 위해 참았습니다. 며칠간의 위중한 상태 끝에 정례는 가족과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재계 인사와 정치권 인물들로 북적였고 겉으로는 성대한 마지막 송별식이 치러졌습니다. 순자는 조문객들 틈에서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물러나 있었고 철수와 내연녀는 상주 자리를 나란히 지키며 마치 새 시대의 주인공인 양 행동했습니다. 내연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도 화려한 액세서리를 과시하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고 철수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유언장만 공개되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재단 지분의 건물까지. 쉿,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이 듣잖아.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순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윤 변호사는 유족들에게 유언장 공개 날짜와 장소를 통보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회사와 재단 지분 대부분을 넘겼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유언장 공개일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다 받는 거겠지. 순자한테? 그 여자는 이미 이혼했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 내연녀 역시 새로운 재벌가 안주인으로서의 삶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고 이미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장례식이 끝난 뒤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와 정례가 남긴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순자에게 전하는 사랑의 말과 함께 철수의 죄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엄마는 내가 떳떳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다가올 날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은 일주일 뒤로 정해졌고 철수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이미 재단 이사회에 자신이 새로운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조용히 검찰, 경제범죄 전담 수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철수 체포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언장 공개 전날 밤 정례의 봉안당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져요. 저 떨리지만 어머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순자는 내일이 단순한 상속 행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 당일 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는 철수와 내연녀, 순자, 친척들, 재단 임원들이 모여 팽팽한 긴장 속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당연히 모든 재산과 그룹의 실권을 승계할 것이라 믿으며 무심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노트북으로 예상 지분 구조를 이미 계산해 둔 자료를 슬며시 열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윤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오며 첫 봉인된 유언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고인 박정래 이사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유언장을 펼치며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서재단 운영 자금 300억 원은 사회공익재단으로 환원합니다. 회의실 안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번졌고 철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둘째, 강북구 소재 건물 일체는 며느리 김순자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철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내연녀도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유 현금 및 기타 부동산과 유가증권 일체를 며느리 김순자에게 상속합니다. 철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고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또 아들 한철수에게는 법정 유류분인 전체 재산의 0.1%만을 남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철수가 탁자를 치며 소리쳤고 내연녀도 함께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치매 환자셨잖아요. 이 유언장은 무효예요. 윤 변호사는 침착하게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작성하신 것입니다. 공증인과 증인이 모두 참석했으며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순자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철수는 순자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스크린 쪽으로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인께서 유족 여러분께 남기신 별도의 육성 진술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재생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정래의 생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래는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늘 여러분께 오래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제가 어린 시절 미혼모로 낳아서 고아원에 맡긴 제 친딸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고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철수는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내연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가졌지만 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재벌가의 혼의 임신이라는 스캔들이 두려워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래는 영상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그 아이가 우리 재단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고 철수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순자의 출생 기록, 고아원 위탁 서류, DNA 검사 결과지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정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철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철수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의 불임이 밝혀진 후 우리 부부는 극비리의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출생 기록을 완전히 세탁했고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윤 변호사는 세 번째 서류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철수의 극비 입양 서류, 병원 출생 신고 조작 내역, 생부모 찾기 불가 판정서가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한철수 씨는 고인의 친생자가 아닌 극비 입양된 자녀입니다. 고인과 고인의 남편은 이 사실을 평생 비밀로 지켜왔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철수는 중얼거리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내연녀는 뒤로 물러서며 철수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찰 경제범죄 전담 수사팀이 진입했습니다. 한철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철수에게 다가갔고 철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한철수 씨의 비자금 조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인 뇌물 제공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셨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허위 용역 계약서, 정치인과 관료에게 흘러간 자금 명세가 스크린에 하나씩 띄워졌습니다. 철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럼 내 인생은 처음부터 다 가짜였다는 거야. 철수는 끝내 정신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고 수사관들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내연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쥔 손을 떨며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재벌가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 앞에서 말을 잃었고 임원들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자는 정례의 마지막 선택이 얼마나 잔혹하면서도 정확했는지를 실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가 호송차에 실려나가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어머님이 원하신 결말이었나요? 시간이 흘러 철수의 재판이 끝났고 법원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공여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철수는 모든 공식 직함과 이사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언론에는 비자금과 뇌물 스캔들로 몰락한 재벌 2세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내연녀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철수와 연락을 끊었고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사와 재단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거치며 정상화 수순을 밟았고 순자는 정례가 남긴 지침에 따라 사회이사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운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침해 노인보호센터와 고아원,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자라난 지방의 그 작은 고아원에는 매달 정기 후원금을 보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겠어요. 원장님,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돕겠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순자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을 마련했고 정례의 이름을 딴 간호장학금과 정례순자 모녀기금이라는 이름의 공익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기금 이름을 정할 때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숨기셨던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어 병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다시 간호사 가운을 입기보다 환자와 보호자를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과 노인 돌봄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현장에서 뛰는 실무 책임자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온 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남편 돌보는 게 조금은 견딜만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저한테는 어머님을 다시 만나는 것 같거든요. 순자는 매달 정례 기일이 되면 재단 주최로 치매 노인과 보호자를 위한 무료 검진 행사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직접 봉사하며 참가자들을 맞이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면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주말 오후 순자는 정례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봉안당 앞에 섰고 정례의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순자는 정례 옆에 앉아 최근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재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고아원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것, 치매 환자 가족들이 프로그램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것,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머님 자랑스러우시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순자는 유언장 사본과 보따리에서 나왔던 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님이 평생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비록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셨지만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순자는 정례가 끝내 혈연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지만 유언장 영상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는 용기를 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죠? 평생 비밀을 지키며 사시느라. 이제는 편히 쉬세요. 봉안당을 나서는 길에 순자는 자신을 고아 출신 며느리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나는 김순자야. 재단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새로 만든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김순자 정례순자 모녀기금 이사장. 명함을 보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의 딸로, 그리고 김순자로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베란다에 서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량했던 고아원 마당,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 복도, 30년을 살았던 재벌가, 저택, 그리고 지금의 소박한 집. 모든 것이 순자의 삶을 이루는 한 조각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환갑날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 정례가 남긴 보따리는 이제 서랍 깊숙이가 아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보따리는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과 존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닫고 실내불을 켜며 내일 병원에서 만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인들. 나는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야.
그게 어머님이 원하셨던 거겠지.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깊게 잤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밤이었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밤이었습니다. 환갑날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61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은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순자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을 한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정래가 순자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었고 존엄이었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순자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래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철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심판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